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멘털 리부트라는 제하에 이 법회를 시작한 지가 이제 만으로 1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2번째 강연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했으니까 이제 1년이 되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불교에서는 사무량심이라고 있죠. 자비희사, 자애로운 마음, 그리고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는 마음, 연민, 그리고 타인의 성공을 마치 자기 일인 양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이 세상의 변화에 세상이 어떤 식으로 변하든지 이 마음의 심지가 단단해서 흔들림이 없는 것. 그 네 가지가 사무량심이라고 하거든요. 왜 무량하다고 하느냐 하면 그 마음은 나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점점 더 넓은 자아로,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더 크게 성장시켜가지고 나의 작은 테두리 안에 갇히지 않고 모든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그 사무량심 중에서 자애심과 연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죠? 짧은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연민은 우리가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의 감정도 소모된다는 것. 그래서 거기에 이 다시 스스로 고갈되지 않도록 재충전하기 위해서는 자애심을 키워야 된다는 것. 자애심을 키우는 데서는 우리가 선언에서도 우리 선언에서도 하는 자애 명상이 아주 좋다는 것. 그 자애 명상은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듯이 이 범위를 점점 넓혀가지고 내 가까운 이웃, 내 가까운 친척, 가족, 이웃, 좀 더 나아가서는 동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과거에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조차 그 자애의 마음으로 포용하는 그런 공부를 했어요. 근데 우리 사무량심 중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타인의 기쁨을 함께 마치 내 일인 양 함께 기뻐하는 그 수의공덕이라는 불교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요. 근데 이 이것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했죠. 그죠? 왜 배가 아프죠? 내가 땅을 잃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미소를 짓고 있는 우리 케이트님께서 부러움. 어, 부러움이니까 부러우니까 셈이 나는 거죠, 그죠? 내가 가지지 못한 걸 다른 사람이 가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의 정반대가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함께 기뻐하는, 정말 잘 됐다. 이게 가식이 아니고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고 진짜 자기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 그런 방향으로 이제 불교에서 마음을 개발하라고 하는데 이 이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 그 폭을 제가 조금 넓혀보고 싶어요. 오늘 법회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비 희사 중에 이제 희를 오늘 지난 시간에는 자와 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희에 대해서 이야기할 타임이에요. 그 한번
빨리 용어도 한 번씩 한번 따라가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메타, 그리고 까루나, 연민, 예, 무디따, 그리고 우페카. 근데 이 우페카는 오늘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페카는 다음 시간에 멘털 리부트 13강에 제가 다루기로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함께 기뻐함에 대한 내용을 비단 그냥 불교의 컨텐츠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현대 심리학에서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조금씩 소개해 가면서 이 이해의 폭을 조금씩 넓혀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처음에 질투의 과학이라고 표현했어요. 질투의 과학. 우리 질투를 연구하는 그런 심리학에서 질투를 연구하는 그런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심리학적으로 해석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바꾸어 나가면 심리학에서 생각하는 그런 대안이 되는지 그런 데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 바로 세우기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책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셔든 프로이다라는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셔든 프로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독일어인데 샤덴이 고통스러운 불행 이런 뜻이에요. 그 불행에 대해서 프로이드는 아주 희열이 마음에서 기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의 불행에서 스스로 이렇게 겉으로는 좀 이 너무 기뻐하면 안 되니까 겉으로는 그냥 안 됐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흡족해 한다는 거죠. 마음에. 우리 심리 속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좋아요. 그 내가 안 당했다는 거 안심. 이게 안심의 영역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셔든 프로이드와 관련된 것도 제가 좀 다루고 그래서 이 말이 이제껏 반대말이 사실은 없었어요. 물론 다른 용어는 있는데 이런 심리학적으로 이 셔든 프로이드라는 말의 반대 개념으로서는 용어가 심리학에서는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최근에 돼가지고 이 대안으로 프로이드 앤 프로이드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남의 기쁨을 나도 따로 기뻐하는 것.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심리학에서 이렇게 용어를 정해가지고 내놓았다는 거죠. 그게 2020년도인가 근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셔든 프로이드라는 그런 용어를 많이 썼는데 이제 프로이드 앤 프로이드라는 그런 말까지 심리학에서 쓰기 시작했다는 것.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질투의 과학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다루고 나서 우리 불교에서 이 함께 기뻐함 영어로는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altruistic joy라고 표현해요. altruistic이라는 게 이타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이타적인 기쁨. 우리가 무디따를 그런 식으로 영어로는 해석을 하는데 이 어떻게 타인의 기쁨을 함께하는 수희라는 우리 불교의 용어가 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개념만 알아서는 안 되겠죠. 그죠?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실천을 해 나가면서 우리 마음을 더욱더 큰 나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이 아주 재밌죠. 그죠? 남의 불행이 아니라 남의 행복이 나를 더 아프게 한다. 고약하죠. 그죠? 우리 마음에 아주 고약한 구석이 있어요. 그렇게. 근데 이거는 우리가 내가 그런 식으로
연결망이 그렇게 구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 진화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인간만이 아니고 유인원의 경우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다는 것도 이렇게 심리학적 실험으로 이렇게 증명되고 있어요. 그런 질투라는 것. 우리 마음 구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아까 쇼든 프로이드라는 그 마음의 어두운 구석,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돌아서면서 흡족해 하는가. 그 어두운 구석을 죄의식을 가지고 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구조가 진화하면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만들어져 있는 데서 우리가 거치면 우리가 뭐 다른 동물들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한 스텝 더 나갈 수 있는 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이런 자기 마음을 키워나가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대안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우리 마음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작정이에요. 그래. 아까 왜 사촌인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에이브리함 테스라는 사람이 1988년도에 연구를 했는데 자기 평가 유지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어떻게 관련되는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평가 메인터넌스, 이 셀프 이밸루에이션 메인터넌스라고 했는데,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어, 그 기준이 충족되려고 자꾸 자기 자신을 갖다가 그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 마음을 갖다 계속 조작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서. 그러니까 어 만약에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옛날에 김연아가 피겨 스케이팅에서 그 메달을 따고 이럴 때 다들 기뻐했죠.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한국인임이 좀 자랑스럽고 뿌듯해하고 그런 적도 있었죠, 그죠? 그리고 우리 축구 손흥민이 저쪽 EPL에서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 골든 부츠라고 해가지고 골 제일 많이 넣은 사람한테 주는 상이 있어요. 그걸 받았을 때 우리가 뿌듯해했잖아요. 그런 말도 있대요. 우리는 손흥민 보유국이다. 김연아 보유국이다. 이런 말까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데 대해서 왜 그렇게 기뻐할까요? 이번에는. 아까하고 다르게. 사촌이 땅을 산 거하고 다르게. 이번에는 굉장히 나 자신이 자부심을 느끼잖아요. 그죠? 일단은 김연아나 그 손흥민의 경우에는 우리가 후광 효과를 누린다고 그래요.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서 어떤 큰 일을 이루었잖아요. 큰 일을 이루었는데 이 사람이 직접적인 경쟁자는 제가 되지를 못하잖아요. 저 공을 아무리 잘 찬다고 해서 손흥민이처럼 골을 잘 넣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 우리 그 강계자 보살님 따님이 처음에 피겨 스케이팅을 했거든요. 아무리 그 우리가 보통 아무리 잘해도 김연아 수준까지는 되기가 어렵죠, 그죠? 잘 길러도. 그러니까 아예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이 뭘 있을 때 그 사람이 나와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후광 효과를 누리려고 해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자기 셀프 이밸루에이션을 갖다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직접 만약에
동문회에 갔는데 뭐 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 성적도 좀 안 좋고 좀 못했던 것 같은데 지금 더 잘 나가는 거예요. 딱 그 동문회에서 같이 환담을 나누고 했지만 돌아오는 발길은 너무나 쓸쓸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이 그 잘 나가는 그거 별거 아니라고, 뭐 운때가 좋았을 뿐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상대를 깎아내리기, 상대를 깎아내려서 자기 스스로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그 동문회에서 친구가 이루었던 그 업적과 비슷한 걸 자기도 이렇게 비슷한 걸 성취해 가지고 보상하려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를.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셀프 이밸루에이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이런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유지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심리의 저변에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치지만 우리 마음의 기작 속에 이런 게 깔려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하면은 도저히 이렇게 그 친구가, 동문회 친구가 성취했던 걸 내가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부터는 동문회에 안 나가는 거예요. 멀리하기. 이제 나하고 상관없는 일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고 이게 스님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스님들도 서로 경쟁의식이 많거든요. 도반 스님들이 강원 다닐 때나 선원 다닐 때 나보다 더 이렇게 법에 대한 이해가 더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막 어리어리한 수행센터를 짓고 잘 나가고 큰 스님으로 대접받고 있어요. 그래 되면은 일단은 처음에 그 도반하고 가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저 잘 됐다고 하지만 돌아서는 길이 섭섭한 거예요. 스님들도. 그리고 또 한편은 또 상대의 그걸 깎아내리기 시작해요. 별거 아니라고. 그리고 또 저처럼 한국에서 떨어져 나가서 미국에 따로 차릴 수도 있어요. 상대가 너무 부럽기 때문에 제가. 음, 그래 이게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냐? 가까운 사람일수록 비교 대상이니까. 낯선 부자의 성공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사촌이 땅을 사면은 과거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비교하면서 자랐잖아요. 어머니들이 사촌들끼리 형제들끼리 모이면은 자기 자식 자랑하잖아요. 서로 자랑하는데 어머니가 기죽고 들어오시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먼 사람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김연아나 손흥민이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사촌한테는 항상 비교하면서 자랐으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특히 중요한 영역일수록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역일수록 그 상실감은 더욱더 커지는 거죠. 내가 이 30대에 되기 전에 부를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어릴 때 작정을 하고 다 이 사회에 나왔는데 그게 그 동문회 친구는 이루었는데 나는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내가 중요한 영역일수록 더 아프다는 거죠. 상대의 성공이 너무나 아파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실험은 사실 이렇게 어떤 식으로 실험했는가 하면은 이 그 낱말을 갖다가 이 친구하고 짝을 맞춰가지고
제가 낱말을 직접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그 낱말이 어떤 뜻인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가 딱 듣고 있다가 아 그건 뭐 이러면 맞는 거 있잖아요. 우리 퀴즈 쇼에서 많이 봤죠, 그죠? 가족 오락관요. 그 가족 오락관에서도 그런 거 하죠, 그죠? 그런 걸 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냥 이건 게임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제가 설명을 하고 제 친구하고 어떤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제 친구한테 가까운 사람이니까 더 설명을 더 잘해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씨름을 조금 뒤틀어가지고 어떤 씨름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씨름은 언어 지능을 측정하는 모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답변을 잘하면 잘할수록 점수가 높아가지고 상대에 대한 평가가 높아져요.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하면 내가 설명을 친구한테 조금 약간 어렵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야 친구가 잘 못 맞추게. 그 친구가 언어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그 평가를 받는 게 나한테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다른 사람한테 더 쉽게 설명하려고 하고 친구한테는 일부러 조금 어렵게 해서 답을 못하고 넘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실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까울수록 그리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언어 지능 모델이라고 딱 생각하면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도 다 바라는 거 그런 모델로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부터 친구한테 이렇게 좀 조건을 갖다 더 안 좋게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된대요. 이 실험도 이렇게 아주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리고 자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수록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게 된다는 거죠. 원숭이도 배가 아프대요. 원숭이 실험은 어떤 실험이냐 하면은 원숭이한테 이 돌을 갖다 주고 돌을 하나 건네면은 오이를 하나 준대요. 그 원숭이가 오이를 좋아한대요. 오이가 이렇게 수분도 많이 나고 아주 건강한 음식이죠, 그죠? 그래서 오이를 잘 먹고 이렇게 한데 두 마리 원숭이한테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한 마리한테는 그 돌을 가져다 주면은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더 맛있는 걸 주기 시작해요. 포도. 오이보다는 포도가 더 맛있다고 인식하는가 봐요. 그 원숭이가. 딱 이 한 원숭이가 포도를 받아서 먹는 걸 보고 옆에 원숭이가 이제 그 맛있는 오이를 받으면은 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받자마자 집어 던져요. 실험자한테 바로 집어 던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이, 이 보상 대가로 이렇게 포도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불공평함에 열이 받아가지고 원숭이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실험은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진화 과정에서 유인원조차 이렇게 공유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 오이라는 이렇게 맛있는 오이라는 그 절대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 비교해 가지고 더 맛있는 걸 누가 받았을 때는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심성에도 그렇게 진화의 과정에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뇌가 그렇게 와이어링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메달리스트 표정 연구를 갖다 연구를 했는가 봐요.
92년도 올림픽 때 금메달 숫자 엄청나게 많죠, 그죠? 금메달리스트 얼굴을 다 사진 찍어가지고 무작위로 이렇게 흩어놓으면은 사람들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금메달리스트, 은메달리스트, 동메달리스트를 막 흩어놓고 누가 가장 행복하게 보이는지 사람들 보고 이렇게 판단해서 점수를 매기라고 했어요. 근데 아주 재밌는 게 은메달리스트보다 동메달리스트가 더 행복해 보였다고 그래요. 평가 점수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은메달이 높잖아요, 그죠? 근데 동메달을 받은 사람들이 얼굴이 더 활짝 환하고 더 이렇게 행복해 하더래요. 그래서 그 심리를 연구해 보니까 은메달은 금메달까지 딸 수 있었는데 금메달을 놓쳤다. 이런 심리가 강하고, 그러니까 이 객관적으로는 2등이지만 이런 것을 더 마음이 더 지금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동메달 딴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3, 4위 결정전 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메달을 못 딸 수도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 상대를 꺾고 3위가 돼가지고 동메달을 땄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객관적으로는 이게 3등으로 더 2등보다는 미치지만 마음은 얻은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과 괴로움을 가르는 것은 사실은 성취보다도 그것을 어떤 틀에서 그걸 이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은 일본 학자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 중고등학교 동기들 얘기가 나와요. 중고등학교 동기들의 그런 사진들을 갖다가 사람이 이렇게 자기 공명 MRI 뇌 사진을 찍어가지고 활성화되는 부위를 갖다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 동문들이 잘 돼 있는 걸 보여주는 것, 동문들이 불행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뇌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실험을 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활성화되는 부위가 우리가 신체적인 통증을 느낄 때 우리가 뭐 이 어릴 때 그런 경우 없었어요. 뭐 어디에 심하게 딱 부딪혀가지고 아파가지고 말을 못 할 정도로 이렇게 그 뛰다가 그러면은 어디에 딱 부딪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아팠을 때 그 통증에 온 마음이 모여 있을 때 그때의 부분과 이 질투를 느꼈을 때의 부위가 같은 부위래요. 그리고 반대로 상대가 아주 이 불행한 모습을 보았을 때 그때 활성화되는 부위가 그 자기가 성취했을 때나 무엇을 성취했을 때나 그리고 어, 음, 어, 자기가 신체적으로 어, 신체적으로 즐거움을 느낄 때의 그 부위와 같은 부위가 활성화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이게 우리가 뇌의 구조 자체가 우리 마음의 구조 자체가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도덕적 결함을 논하기 전에 우리 마음에는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것.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해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그 스스로 이렇게 자기 비하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의 구조라는 것. 우리는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발짝 어떻게 한 발짝을 더 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또 다른 실험도 있었는데 대학생들한테 물어봤대요. 당신이 졸업 후에 연봉을 5만 불 받을 수도 있고 10만 불 받을 수도 있는데 5만 불 받을 수 있는 이곳에 살게 되면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한 2만 5천 불 평균이라고 그래요. 연봉이. 근데 이 자기는 5만 불 받을 수 있대요. 그리고 이 도시에 가면은 자기는 10만 불 받을 수 있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전부 다 20만 불씩 받는데요. 뭘 택할 것이냐? 졸업 후에. 대부분이 이걸 택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의 그런 양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이 상대와 비교하는 것, 주위에 사는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버는지 상대적인, 그건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고 상대적인 수치로 자기 스스로 이 행복감을 느끼든지 아니면 박탈감을 느끼든지 한다는 거죠. 이 5가지 우리가 실험을 통해 가지고 연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금씩 또 조금 돌아봤는데 어, 서양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샤든 프로이데라고 하는데 이게 독일인가 봐요. 독일인데 요게 불행이란 뜻이고 이게 행복이란 뜻이에요. 남의 불행에서 자기 행복을 느낀다는 거. 그래서 이게 이,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도 참 많았대요. 근데 서양에는 이때까지 이 반대되는 말이 없어가지고 이제 근래에 새로 만든 게 프로이드 앤 프로이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 대안으로. 음. 근데 우리 초기 불교에는 이 정반대되는 용어가 초기 불교에는 나와 있어요. 약 2000여 년 전에. 무디따. 아까 우리가 같이 읽어봤죠, 그죠? 무디따. 그리고 이것이 아까 자비, 사와 더불어 한량없이 키워야 되는 그런 수행 주제로 우리가 다루었죠, 그죠? 우리가 무디따가 우리 불교 경전에는 수희로 번역되어 있어요. 따를 수자, 기쁠 희자. 타인의 타인을 따라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타인이 기뻐하니까 나도 기뻐한다는. 남을 기쁨을 따라 함께 기뻐함. 우리가 특히 보현 행운품 같은 경우에 우리가 행사 교육 때 스님들 보면은 처음에 머리 깎고 나서 행사 교육을 하게 돼요. 물론 행자로서 한 6개월 정도 이 정진을 하다가 이제 그 사미 스님이 되기 위해서 그 행사 교육을 하는데 보현 행운품을 같이 많이 읽어요. 보현 행운품은 그 화엄경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그 보현보살이 자기 원을 세워요. 그 원을 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수희공덕이라고 그래요. 타인이 좋은 공덕을 쌓았을 때 그걸 갖다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한량없이 키우겠다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그걸 우리가 맹세하면서 스님으로서 그걸 맹세하면서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제가 맹세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보현 행운품의 10개의 카테고리 그걸 갖다 하나하나 외우면서 나도 이같이 큰 원을 세우면서 스님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환희에 차가서 보현보살의 10대 원을 함께 외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수희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지은 공덕을 함께 내 일처럼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심리학에서는 근데 그 질투가 우리한테 해롭다는 것을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 그럼 대안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심리학에서는 방향을 이런 식으로 잡아요. 우리가 envy 자체는 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이 마음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게 질투가 돼가지고 악성 질투가 돼가지고 상대가 무너졌으면 하고 생각하고 상대가 실제로 무너졌을 때 협조해야 하는 그런 악성 질투가 될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심리학에서 보는 그 대안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한테 모티베이션을 주는 그 동기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망의 비나인 엔비라고 하는데 이런 것으로 이렇게 바꾸어야 한다라고 심리학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선망의 그런 문제점은 뭘까요? 불교에서 보는 이 심리학에서 찾은 이 대안이 불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타인의 행복에서 내가 모티베이션을 얻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분이 높아지는 거라고 비유를 해볼까요? 이 높아지는 데는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망의 비나인 MB 이거는 올라가면은 또 그 높은 친구가 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까지 이렇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해서 내 자신이 열심히 자기 자신을 또 독려하고 이래가지고 채찍질해가지고 다시 그 위로 높아졌다고 할 때 보면 더 위에 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게 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을 거다라는 게 불교에서 보는 입장이에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주는 여전히 나다. 조그마한 나의 테두리를 두고 나 자신이 위치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안은 사실 보면 비나인 MB도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하지만 근본적인 그 대안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함께 기뻐함, 무디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교의 틀에서 내려오는 것,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것, 남이 기뻐하는 것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는 것. 초기 불교에는 그 금강경에는 우리가 보통 나의 테두리를 이야기할 때 아상을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초기 불교에는 딱 두 개를 구분해요. 아만 그리고 아소라고 우리가 그 불교 경전에서 많이 번역을 해요. 소가 바소자, 목적어 그 대상 이런 뜻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해해 보면은 아항까라라고 하는데 아항이 나란 뜻이에요. 나라고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그 테두리를 만든다는 거죠. 아항까라. 그리고 또 마망까라는 것은 마망이라는 것은 아항의 소유격이에요. 내 것 이런 뜻이에요. 내 것이라고 이렇게 테두리 잡는 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 초기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자기 자식이 잘 됐을 때는 함께 기뻐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자기 자신이 나의 테두리 안에 있는 나의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 나라는 그 원점으로부터 내가 가진 모든 것, 그 테두리, 그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렇게 어, 질투의 이 근원을 만든다는 것. 그 아까 사무량심에서 무량이 끝이 없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왜 이런 공부를 하느냐? 나를 중심으로 나의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자가 이걸 아주 작은 테두리에서 살 때는 항상 비교를 통해서 스스로 불행하게 생각하고 항상 결핍 속에 허덕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 무량심, 그러니까 아까 자, 비, 희, 사, 이 네 가지를 한량없이 넓혀가지고 가까운 이에게 그리고 인연이 없는 이에게까지 과거에 미워했던 사람들에게까지 그리고 모든 존재에게까지 이렇게 마음을 훈련시켜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아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그런 현상을 우리가 뭐 진화해 왔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을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더 키울 수는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 제시한 우리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 그거라면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사무량심 수행법이 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이 넓어지면 원점이 희미해집니다. 동심원 넓히기. 아까 사무량 우리가 자의 명상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계속 자기의 테두리를 넓히잖아요. 그죠? 내가 내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그 마음에서 내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 그리고 그 테두리를 좀 더 넓혀가지고 이웃, 그리고 동료, 모르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내가 미워했던 사람에게까지 자기 마음에 미워했던 그런 것까지 싹 지워버리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 그 사무령심을 설명할 때 경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와 같이 무량한 마음을 키웠을 때 너는 이 생명이 다하고 다음 생으로 갈 때는 범천의 일원이 되리라. 범천이라고 하면은 인도에서 이렇게 가장 높은 하늘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욕계 하늘이죠. 그래도 욕계 하늘에서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초기 불교에서 보면은 이거 자체로 열반까지 나아가느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량심은 이렇게 더 나은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는 질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 마음이 이래 커져 있는데 다음 몸을 받았을 때 이런 큰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곳에 태어나겠죠, 그죠? 우리가 이 불교의 윤회를 갖다가 우리가 기본으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사무량심은 엄천에 태어나는 수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열반에 이를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직접적으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경전 중에 마치만 니까에 보면 조금 흔적이 남아 있어요. 여기에서 지혜를 통해 무상고 무아를 설련하게 된다면
그럼 열반으로 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시작은 사무량심에서 출발을 했지만 그게 지혜를 통해 가지고 불교에서 말씀드리는 무상고 무아의 진리를 설견하게 된다면은 열반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경전상에서. 함께 함께 기뻐하는 데 대해서도 영은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내가 모르는 어떤 아이가 굉장히 행복하게 웃는 걸 봤어요. 내 마음도 확 밝아져요. 그건 무디다죠, 그죠? 근데 내 손주가 이번에 연대 합격했어. 어깨가 이래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무디다라기보다는 나의 나의 대리만족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그 모습은 똑같이 웃고 있지만 앞의 기쁨은 아이 자체가 주인이고 아이가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고 뒤에 기쁜 것은 내가 그 나의 대리만족이에요. 나의 기쁨이에요, 사실은. 이 중심 자체가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디타의 정의에는 맞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판별하느냐 하면은 아이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았을 때도 그때도 정말 기뻐하는지 그게 집착이라고 한다면은 서운함과 배신감으로 다가오겠죠. 그죠? 그렇지만 내가 정말 무디다에 기초해가지고 애의 행복 자체를 갖다 정말 원하는 그런 입장이라면은 애가 무엇을 하든 거기에서 자기 행복을 찾고 자기 자아를 실현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욕망을 애한테 투영해가지고 그걸 실현하려고 하는지 아니면은 애 자체가 너무나 행복하는 그 웃음을 보고 나도 함께 기뻐해가지고 후원해주고 있는지 그게 판별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자비희사에서 우리가 비심이 그 연민의 가까운 적은 그 어, 대상의 고통 속에 함께 후죽거리는 게 우리가 연민을 그 비심을 갖다가 잘못 훈련했을 때 나타나는 병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음, 남의 성공에 편성해가지고 들뜨고 우쭐해지는 그런 기쁨도 이 무디따의 이 잘못된 병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잘못 무디따를 갖다 훈련했을 때의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비심의 경우에는 그 남의 고통에 잠겨가지고 같이 했을 때는 감정의 보호가 마이너스였다면 이거는 감정의 보호가 플러스이면서 그렇게 어, 자기 자신의 암환심을 더 키우는 그런 이 기쁨이 되겠죠. 무디타는 긍정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게 정신 승리가 아니라는 것. 비교의 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비교의 틀에서 내려오는 것. 비교를 넘어선 행복. 그리고 이런 우리가 아까
뇌가 그런 식으로 와이어링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자기 중심일 수밖에 없고, 제가 이렇게 마치 나의 테두리가 전 우주인 양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우리가 지향할 수 있는 우리 이상이라도 그건 현실은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우리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사촌이 땅을 샀는데 살살 이렇게 배가 이, 아파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싹디로 마음 챙김으로 알아차리는 것. 알아차리면은 일단 마음 챙김을 통해서 알아차리는 즉시 내 마음속에서 이런 질투의 마음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내 자신이 거기에 푹 빠지지 않고 거기서 한 발 벗어나서 이 갭을 만드는 거예요. 그 갭을 만드는 그 틈 사이에서 우리가 이 불교 공부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제가 이 무디타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보려고 이 심리학적 연구 결과를 좀 찾아봤는데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자애심이나 그 연민이나 또는 뭐 다른 심리학적 연구는 많더라도 우리 마음의 다른 구조를 갖다 설명하는 구조는 많더라도 함께 기뻐함에 연관된 그런 이 연구 성과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게 불교 수행에서 우리가 충분히 그 대안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불교에서는 제시하고 있다는 것. 좋은 일 나누기 연구 2004년도 연구인데 이 연구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 요거는 이 연구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그 두 사람의 관계, 부부의 관계, 그리고 배우자의 관계를 갖다 추적하는 그 추적해서 계속 이렇게 거기에 설문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를 갖다 설문을 통해서 기록해서 연구한 연구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이 부부가 아주 힘든 일이 생겼어요. 괴로워해요. 그때 함께 아파하고 괴로워해 주는 게 하나 있고 그 반대로 이 사람이 성취를 했을 때 정말 자기 일인 양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 주는 그 부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게 어떤 것이 더 영향을 더 많이 미쳤을까요? 아플 때 함께한 거, 아플 때 공감한 거, 또 반대라고 생각하시는 분. 우리가 그죠? 이, 저도 이게 미국 생활하면서 좀 느끼는 건데, 어, 미국 사람들은 요게 방송이 미국 사람들도 듣고 이래가지고 조금 그럴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그 대학 다니면서 느낀 것은 미국 사람들은 이 내가 무엇을 성취했을 때는 옆에 와서 기쁘게 박수치고 그렇게 좋아해 주는 그걸 참 잘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힘들고 그럴 때는 그걸 갖다가 공유하려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 이렇게 내가 힘들 때는 위로가 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지금 약간 그 핀트가 빗나갔어요, 사실은. 제가 이 연구 결과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하고는 반대인데, 우리가 이 두 사람이 계속해서 튼튼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부부가 유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보니까 후자가, 그러니까 내가 기뻤을 때 정말 기뻐해 주는 아식이 아니고, 사실 그 미국 사람들이 기뻐해 주는 것은 좀 일종의 문화였던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그렇게 함께 기뻐해 주지만 실제로 돌아서 가지고 정말 기뻐해 주는지는 사실은 조금 미지수였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돌아볼 때. 그런데 우리가 이 아까 실험에서 돌아가서 이 두 가지 관계 속에서 그 부부 두 사람의 그 롱텀 릴레이션십을 갖다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수치로, 그 기준으로 뭘 더 중시해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상대가 좋은 성취를 했을 때 함께 기뻐하는, 그게 더 강력하대요. 실험에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내 마음이 다운됐을 때 그걸 갖다 이렇게 다독여주고 올려주면은 마이너스의 감정에서부터 0까지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가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성취를 했을 때, 그때 플러스의 감정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옆에서 이게 가식이 아니고 진심에서 우러나가지고 함께 박수치고 그 이야기하는데, 그, 그 이야기를 하는데 눈을 맞추고 그 상대가 그 얘기를, 자기 기쁜 얘기를 이야기했을 때 함께 정말 내 마음속에서 우리가 그 차이는 느낄 수 있죠. 그죠? 상대가 그냥 예의상 그렇게 잘 됐다고 하는 거 하고, 정말 무디 따로 내 마음이 나의 한계를 넘어가지고 상대의 기쁨이 마치 나의 기쁨이냐 함께 박수치고 기뻐해 주는, 그거하고는 우리가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후자일 경우 그것이 우리가 오랫동안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돈독하게 튼튼하게 유지되는 더 큰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사실 보면 저도 조금은 서프라이즈였어요. 이 결과가. 이걸 갖다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삶에서 실천을 할 것인지, 우리 자해 수행을 하던 것과 똑같이 하면 돼요. 자기 자신의 테두리를 점점 넓혀가지고 그 상대의 기쁨을, 나와 무관한 기쁨을 정말 내일인 양 기뻐해주는 그 범위를 점점 넓혀나가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뇌가 그런 식으로 와이어링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진화 과정에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계속. 우리가 이 무디다의 마음을 키워나가면서도 우리가 이 질투하는 마음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금방금방 알아차릴 수 있으면 돼요. 알아차리고 틈을 버리고, 그래서 그걸 갖다 바꿀 수 있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전에 그 동사습 말씀을 드렸죠. 그죠? 동사습 중에서는 에어습이 있죠. 그죠? 아주 따뜻한 말로 한다는 거. 그리고 사랑스러운 말로 한다는 거. 그리고 이런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같이 이 사랑스러운 말로 상대한테 전달해 주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 우리 무디딸을 함께 기뻐함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정리를 조금 해야 되겠는데,
일단은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건 당신 탓이 아닙니다. 라는 것. 그리고 둘째는 알아차림으로써 이 마음 챙김을 통해서 마음 챙기는 자는 항상 이렇게 알아차리는 게 동반한다고 그래요. 사띠, 쌈빠졌냐. 두 개가 함께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항상 틈을 만들라는 것. 거기에 푹 빠져버리지 말고 그 질투심에 푹 빠져버리지 말고 한 발 벗어나서 틈을 만들고 그리고 그 마음을 무디 따로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호흡을 중간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말로 축하를 하고 그 기쁨을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같이 한번 발언을 해볼까요? 내가 이룬 좋은 일들을 내가 먼저 기뻐하기를, 내 가까운 이들의 행복을 내가 함께 기뻐하기를, 내 아이의 행복을 내 것이라서 아니가 그 아이의 것이라서 기뻐하기를, 내가 한때 시샘했던 그 사람의 성공도 함께 기뻐하기를, 나와 함께 숨쉬고 있는 지상의 모든 사람들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기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행복을 잴 수 없는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기를. 사두, 사두, 사두. 예. 예, 이것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그 법회는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논의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 무진다라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신데 예, 우리 마이크. 네, 현실적인 한계를 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으네요. 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또 불교를 남한테 권할 때 예,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느끼는 리미테이션이 결국은 이 불교에서 가르침을 막 근데 정말로 따라가다 보면은 예, 이 그 컴피티션이 심한 사회에서 예, 성공을 여기까지만 해라. 그 이상 하지 마라. 이런 말처럼 들릴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뭐 최태원이한테 굉장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예, 과연 이재용이가 예, 이 무디따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예, 아니면 그 밑으로 내려가도 사실 우리 생활에 예, 그런 리미테이션이 있을 게 뻔한데 예, 스님의 그 어드바이스 또는 불교에서 그런 경우에 줄 수 있는 어드바이스가 뭔지 하는 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깊이 있는 질문 감사합니다. 대답이 없을 것 같아요. 대답이 왜 없겠어요? 예, 말씀대로 이게 아까 최태원하고 이재용 말씀을 하셨는데 최태원의 행복을 이재용이 간절히 원하는 그 그림은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질 않죠. 그죠? 이 경쟁 사회에서 이 사회가 경쟁 사회가 발달하는 그런 사회가 발전하는 이 그런 동력이라면 동력이나 그 구조는 사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사회가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조금은 불교가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어떤 멀리 떨어진 어떤 이상만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물론 불교가 좀 이상적인 게 없지는 않아요. 무량심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한량없이 그 자비희사의 마음을 갖다 그렇게 키워나간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행자로서 눈물을 뚝뚝 흘릴 정도로 감격해가지고 그걸 갖다 계속 외우고 그랬는데 사실은 종교에서 그렇게 지향하는 바는
현실하고는 항상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유토피아라고 그러죠, 그죠? 유토피아를 갖다 이렇게 유가 보면은 굉장히 행복하고 모든 것이 완성된 아름다운 곳, 행복한 곳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걸 반대로 오토피아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건 이상일 뿐 이 세상에서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우라는 것에 nothing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실현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회의 발전은 우리가 시샘하고 경쟁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으로 보면 그게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사실 보면은 동력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서 이 거대한 인류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거대한 그런 사명을 띠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내 자신의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입장으로 보면은 그리고 또 불교의 입장을 비춰가지고 더 근본적으로 보자면은 그렇게 나의 테두리를 계속 강조하는 그리고 그걸 더 상대한테 상대한테 그걸 어필해가지고 내 자신을 갖다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은 결국은 끝이 없다는 거죠. 불교에서 보면은. 물론 이러한 동력이 우리 절에서는 자꾸 감각적 욕망을 벗어나라고 하는데 사실 이 세상을 발전시키고 나가는 거 보면은 감각적 욕망이 사람들을 계속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게 하고 이 세상을 바꿔 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구조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고 불교 자체가 이걸 갖다 다 막아버리고 우리 이런 거 다 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 전부 이 길로 다 가자라고 했을 때 사실 보면은 그 우리가 좀 너무 사회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불교가 너무 사회와 동떨어지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 전체의 그런 흐름을 인정하되 개인의 행복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끝없이 비교하고 자신을 채찍질하는 그 구조 틀에서는 평생을 이렇게 달려오다가 나중에 이렇게 내가 이제 목숨이 다했을 때야 내가 이때까지 계속 뛰어왔는데 내가 뭘 보고 그렇게 뛰어왔는지 모르겠다고 한 상태에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종교라는 것은 생의 다른 의미를 갖다 이 삶을 갖다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더 큰 의미가 무엇인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 포인트를 던져주는 데 있는 것이지 모든 사회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강조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그렇게 해석하게 된다면 불교가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사회는 경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감각적 욕망이 동력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사회가 진화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자신의 삶, 유한한 삶을 갖다 더 귀하게 여겼을 때는 스스로 돌아보고 스스로의 삶을 이렇게 더 대안으로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변화에도 상관없이 항상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그 행복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예, 비슷한 질문을 가지고 계셨네요. 그죠? 아니라고 이거는 큰 세계를 말씀하시는데 예. 어저께 같은 경우는 제가 골프를 음, 배우게 돼서 지금 요거 들고 예. 제가 몇 년 전에 골프를 시작을 해서 예, 어느 정도 이제 레벨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로만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한 질투와 시기심과 이것도 뭐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게 내가 공부를 하든 예. 사업을 하든 다 그런데 가령 이제 제가 잘했을 때 그 주위 사람들이 아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말로 질투를 하는 거고 그런 거를 느꼈을 때 제가 그런 걸 받았을 때 이런 걸 제가 어떻게 이거를 제 안에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할지 이런 게 좀 고민이 됐었어요. 가령 정말로 저를 기뻐해 주는 사람이 있었고 그렇지만 같은 멤버지만 그래도 이제 질투심이 보이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이런 분들을 제가 참 기분 안 나쁘게 어떻게 예. 참 서로 예. 그 방법을 찾아 그 해결책이 어떤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제가 오늘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좋은 주제로 오늘 저한테 내주셨어요. 예. 어제 그래서 이 글을 했는데 예. 정말로 즐거워서 해주셨던 분도 있고. 근데 그게 또 저한테도 또 해당하는 거예요. 다른 분이 그런 걸 하셨을 때 저도 그런 감정이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정말로 좋아하시는 분이 했으면은 정말로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냥 좀 선의 경쟁이 있었던 분이 하면은 저 솔직히 사촌이 그 땅 사듯이 배가 아프거든요. 이제 그런 마음을 제가 느끼고 알아차렸을 때 이런 걸 어떻게 저희가 이제 불교적으로 이걸 좋은 관점이에요, 그죠? 이때 가지고 우리는 사촌 얘기만 했는데 내가 땅을 샀는데 그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축하해주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속마음이 진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축하는 해주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기뻐해주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 기분 나쁘게 좀 이렇게 극단으로 간다면 좀 기분 나쁘게 에이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그 반대편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상대의 그 마음을 갖다가 우리가 개조시킬 수는 없을 거는 같아요. 그죠? 그래 상대가 그 질투는 나의 힘 우리 영화에 그런 영화 있었죠. 그죠? 그런 토대를 모토로 이 대하게 되는데 그걸 갖다 바꿔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관계 속에서 그렇게 적당하게 그냥 기뻐해 주는 것처럼 보이고 한 그것으로 또 감사하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질투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이때까지 많이 다루었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내가 성취했을 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조금 더 겸손하셔야 될 것 같고 그죠? 네. 거기에 대해서 내 자신이 막 우쭐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더 시샘이 나도록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계속해서 자비희사를 수행을 통해 가지고 자기 무게 중심이 아주 단단하게 잡혀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도 들뜨지 않고 상대의 그런 질투심을 더 유발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의 몫인 것 같아요. 그거는 상대의 마음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분들을 멘탈 리부트로 데리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려고요.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비슷한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테드고 고사님, 예. 제로섬 게임에서 예.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상대가 어느 한쪽이 많이 가져가면 반대측은 가져가는 게 줄어드는데 그런 상황에서 상대가 많이 가져가는데도 저는 그 상대를 축하를 해 주어야 하는지 상대가 점점 나의 영역을 잠식해 들어와서 나의 생존 여부가 위험에 처해지는 상황에서도 그걸 해야 되는지 질문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죠? 질문이. 제로섬 게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선거할 때 보면 제로섬 게임이죠, 그죠? 한쪽은 단 몇 퍼센트, 한 표, 두 표 차이라도 이기면은 그 완전 축제 분위기가 나고 다른 쪽은 이제 그걸 갖다 이렇게 패배의 변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서 축하해 준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속이 쓰리면서 그렇게 축하해 준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죠? 그렇게 우리 교사님께서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그런 말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재화는 한정되어 있는데 누가 많이 가져가면은 다른 사람은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똑같은 재화를.
그렇게 돼가지고 경쟁 상대가 많은 걸 가져갔을 때 내가 적게 가져가는 게 되는 결과는 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기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스스로. 그런데 상대한테 축하를 해. 물론 이게 사회생활을 잘 하시게 되면 이렇게 유연하게 또 해주는 척 해야죠. 그죠? 마음은 정말 내키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래서 아까 그 심리학에서 그 대안으로 우리가 그 자기 모티베이션으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불교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기 작은 틀 속에 있어가지고 계속 비교하면서 끝없는 경쟁 구도에서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현실은 이렇게 테드고 교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로섬 게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그게 자기 모티베이션으로 삼는 것이 아까 심리학적 대안이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더 와닿는 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추가. 근데 테드고 교사님에 대한 질문에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그리고 그 제로섬 게임 얘기를 하셔가지고 현실과 그리고 이상, 우리 불교는 사실 보면 많은 부분 이상을 많이 이야기하고 그 이상을 가지고 지금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돌아서면은 현실 속에 또 뛰어들어야 되죠. 그죠? 그래,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불교 자체가 좀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기 그렇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을 갖다가 짧은 삶을 소중하게 생각했을 때 더 어떻게 하면 더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끝없이 올라가는 그 쳇바퀴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종교가 불교라고 한다면은 이게 모든 답안은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그 현실은 그렇게 좀 냉혹하고, 또 이렇게 아까 그 밥그릇이 뺏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어느 정도 자기 밥그릇을 다시 확보해야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불교는 조금 그런 부분에까지 이렇게 완전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답은 아니라는 것. 일단 먼저 우리 이사장님 질문 먼저 듣고 시작하죠. 예,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까 지금 나온 게 사티가 우리 모든 것의 알아차림이 아주 중요하다고 우리 수행에서 늘 강조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 캐티님 말처럼 이렇게 뭘 할 때 그냥 알아차리는 게 저는 그냥 그것뿐. 그러니까는 얘는 나를 진정으로 좋아하네. 그러면 얘는 진짜 내 친구야.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냥 근성으로 나를 이렇게 칭찬하고 좋아해 주는 거랑 알아차리잖아. 우리 눈에 다 보이잖아. 그러면은 걔는 나한테 조금 거리가 있어. 그렇게 알아차리는 걸로 나는 끝인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그냥 살아.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 내가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사람을 내가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암만 해도 다 다르게 대하겠죠. 저 사람은 진정으로 나를 정말 좋아하고 나를 정말 아끼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별로 그럼 그렇게 또 하면 되는 거고. 테드 그 질문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 어떤 한도 내에서 이 사람이 많이 가지고 이 사람 내가 적게 가지고 그 순간에 알아차리면 나는 중요하다고 봐요. 알아차려가지고 오케이, 이번에는 저 사람이 많이 가져갔어. 그럼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내가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그거로서
땡 해야지 그 이상 뭐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이 가니까 미워 내가 저 사람을 죽여 이게 이미 지나갔잖아요. 이미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걸로 알아차려 가지고 내가 미래에 앞으로는 내가 아 그렇지 저 사람이 저렇게 딸 때는 분명히 나보다 뭔가 잘했을 거야. 뭔가 공부를 더 했든지 뭔가 훈련을 더 했든지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걸로 모티베이션을 삼아가게 하는 데는 알아차림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만사를 그렇게 지금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어요. 남을 자제하는 것도 남을 판단하는 것도 그렇게 그냥 다 그냥 그거로서 알아차리는 것으로 거기서 딱 스탑을 해버려요. 그러니까는 지나간 거는 이미 지나간 거 그거 뭐 어떡하겠어요. 그럼 항상 현재에 살고 이런 그거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이 불교 수행을 하면서 저는 자유명상을 굉장히 좀 오래 했는데요. 아까 학장하다 보면은 내가 희미해진다는 말이 정말 저는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침에 저는 이제 기도를 늘 하는데 물론 처음에는 물론 저를 중심을 하는데 점점 제가 하다 보면은 우리 법보서는 특히 서는 나오는 분들 중에서 아픈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을 더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뭐 그렇게 막 이 사람을 위해서 아니 뭐 그런 경우도 있죠. 물론 아픈 사람을 진짜 봤을 때는 그렇지만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확장되는 걸 어느 순간 또 알아차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도 기쁜 거죠. 제 자신이 어머 나도 몰랐는데 이렇게 내가 변하는구나. 저는 이 변화를 느끼면서 제가 이렇게 불교가 이런 점에서 좋구나 해서 제가 한 사람이라도 더 불교를 공부를 해서 이렇게 행복해졌으면 마음이 좀 편해졌으면 좋겠다는 저는 그 유일한 한 가지 마음밖에 없어요. 아까 김재영 변호사님이 저보고 뭐 칭찬을 해주셨는데 이런 선언을 하고 이런 것도 저는 정말 딴 생각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와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평정심을 얻었으면은 하는 그 외에는 저는 아무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장돼 가는 걸 스스로 느끼면 그 기쁨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거 알아차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저는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더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김소연 님께서 이래 말씀해 주신 거는 우리가 알아차림에 대해서 강조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가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행 주제를 가지고 마음을 과거나 미래로 욕망에 이끌려 가지고 떠밀려 나가지 않게 현재에 붙들어 두는 훈련을 마음 챙김을 가지고 훈련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수행을 마음을 계속 이렇게 이 수행 주제를 가지고 호흡이면 호흡, 자해명상이면 자해명상에 마음을 두고 그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 챙기다 보면 내 마음에 다른 주제가 일어났을 때 과거에 나한테 이렇게 믿게 굴었던 그 올케가 신우이가 굉장히 이렇게 갑자기 욱하고 올라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금방 알아차리게 돼요. 아까 마음 챙김하고 알아차림은 같이 온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수행 주제를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딱 있기 때문에 이 이외의 요소가 딱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정확하게 보이게 돼요. 수행 주제로 똑같은 주제로 한 생각으로 가지고 있다가 다른 생각이 툭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이렇게 눈에 잘 들어오는 거죠. 그게 바로 알아차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그리고 마음 챙김이 한 발 떨어져서 갭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 자신 속에 푹 빠져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계속 미워하고 그리고 또 즐거워하고 그리고 더 욕망하고 못 가져서 계속 괴로워하고 그러던 데서 한 발짝 벗어나가지고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알아차리면서.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과거에서는 그 루프 안에서 루프라고 하면은 그 쳇바퀴 속에서 계속해서 가래를 통해서 추구하고
그거 얻었을 때는 기뻐하고 얻지 못했을 때는 괴로워하는 그 쳇바퀴 속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심지를, 흔들림 없는 심지를 갖다 키워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지금 우리 그 방금 해주신 김소연님의 경우에는 수행자로서 이렇게 거의 전업 수행자로서 오랜 시간을 보낸 분이세요, 그죠? 근데 현실을 살면서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되었을 때는 이게 조금 달리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이렇게 제로섬 게임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 상대가 이렇게 많은 걸 가져갔을 땐 자기가 작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은 이게 자기 생존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 포인트는 예. 물론 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딱 알아차려 가지고 예. 불교가 우리한테 주는 그 베니핏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내가 쟤가 나보다 많이 가져갔어. 나는 요거밖에 안 돼. 근데 그것만 딱 알아차리면 그것으로서 끝나야지. 거기에다가 네가 더 가져갔으니까 네가 믿고 나는 못했으니까 나는 못난 사람이야. 이런 자지먼트를 딱 스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저지먼트가 되지 않도록 거기서 딱 끊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자기 밥그릇 문제가 되었을 때는 그게 계속해서 자기를 갖다가 얽어매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밥그릇 때문에 내가 얽히고 있고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바드가 되구나.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하면 그거 딱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건가는 본인한테 달린 거죠. 예, 이게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수행자로서. 아까 헤드고님의 질문도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뺏겼으니까 다음에는 우리 사업체에서 더 노력을 해가지고 그 지분을 더 가져와야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 김소연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가지고 뭐 아득바득하는 그런 방향은 되지 말고 우리 그 마음을 고통은 받지 않되 모티베이션으로 쓸 수 있도록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현실을 대할 때 그 현실의 레벨을 갖다 조절해야 되는데 그 조절하는데 그 조금 더 스스로 고통받지 않고 한 발 떨어져서 저지먼트를 줄이고 그 동력으로만 쓸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그런 마음 씀씀이가 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답변이셨던 것 같아요. 예, 그죠? 수행을 하면 그렇게 비슷하게는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좋은 말씀이셨어요. 우리 린다유 보살님 말씀으로 예. 말씀을 여기 이사장님이 다 해버렸어요. 예. 네, 이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감사하다는 말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예, 사실은 진실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말이 좀 길어질까 봐 말하기 좀 그런데요. 아무튼 이렇게 좋은 걸 가르쳐 주셔서 스님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스님 계속 말씀하실 때 불교는 뭔지 조금 그런 면까지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걸 오늘 분명히 스님이 증명을 해 주셨는데 내가 잘못 들었는 것 같았거든요. 뭐라 그러나 하면은 과연 불교에서 부처님이 그 몇천 년 전에도 어떻게 그렇게 알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세상도 이렇게 다 말 그대로 제대로 가이드를 잘 해주시는가. 너무 감사한 걸 저는 하나하나 느끼면서 정말 배워야 되겠다 그랬는데 오늘 주제 자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 좋았냐면 저는 나이가 이렇게 많지만은 과연 제가 젊었을 때 얼마나 많이 질투를 했겠나 새삼 느낄 때가 많아요 요새. 왜냐하면은 실제로 뭐 생활이 굉장히 단조로워졌는데도 질투하는 그게 이제 따지고 보면 질투겠죠. 걔는 뭐 솔직한 예로 왜 그래? 뭐 나 때문에 그러잖아. 뭐 이라든가. 예.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부처님 공부를 요새 이렇게 선생님한테 또 이렇게 배우면서 느끼는 게 바로 삿대 지금 얘기한 대로 알아차리는 거. 아이고 관세음보살님이 하라 그랬지. 관세음보살 하면 왜 해? 나 알아차리라는 거 알아차리려면 관세음보살 하라 그랬어. 내가 외우는 건 관세음보살이니까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만약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 얘기가 참 이상한 얘기 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전 제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알아차리면서 그 다음 단계는 여태까지 스님하고 또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거 있기 때문에 다 알아들으셨으리라고 믿는데 단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저는 요새 할 일 없어가지고 집에서 계속 있어요. 계속 있으면서 그야말로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동창회도 안 간 지가 벌써 2달, 3달 안 갔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뭐 마음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처음에는 사실 뭐 제가 미쳤나 봐. 이제 와가지고 세상에 하나님만 믿고 갈 날 우리 나이로는 이제 갈 날 다 됐는데 이제 와서 미쳤나 봐. 이런 뜻으로 나한테 대놓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불교 믿는다고. 그래서 그때 쇼크도 아니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그 이후로는 뭐 가서 니네들하고 같이 뭐 얘기할 그건 없다 싶어서 그러는데 안 가게 했는데 예. 내가 지금도 느끼는 게 내 자신이 이상하다. 어떻게 돼서 여기 오는 시간을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좋은 오기만 덕담 하면 해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해 주신 제가 좀 끊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시간도 많이 돼가지고요. 근데 제가 짧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아까 현실 속에 이 그런 경쟁 관계 속에서 계속 자기 제로섬 게임 속에서 이렇게 계속 자기 지분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아까 테드고 님도 이게 마음 공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실은 현실 세계고, 그리고 또 아까 이사장님께서 알아차리고 그 저지먼트 없이 알아차리고 거기서 대안을 모색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게 자기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은 그 경쟁 관계에서 금방 번아웃 돼가지고 나가떨어지게 돼요. 근데 이런 자기 스스로 마음이 심지가 굳어가지고 불교 수행을 통해 가지고 마음이 단단하게 되면은 이런 변화에도 이번 한때는 이렇게 우리 지분이 줄어들었지만 다음에는 우리 지분이 확 늘어나 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것. 세상은 무상하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다시 그걸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 가지고 더 크게 고통받지 마시라는 것.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 린다 유 보사님께서 언급하신 내용 중에 어떻게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했는데 그 당시 인도 사회도 굉장히 지금만큼 이렇게 지금은 인공지능 개발되어 있고 굉장히 급변하는 사회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그만큼 급변하는 사회였던 것 같아요. 농촌 사회에서 유목 사회에서 도시 사회로 변환하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경쟁 관계에서 스트레스 받는 그런 인도의 환경이 제2의 도시화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부처님 당시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런 출가를 통해 가지고 삶의 의미를 갖다 모색하고 하던 그런 사회적인 문화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했던 고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그런 데 대해서 저도 굉장히 환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12번째 그 멘털 리부트 법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